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살 된 사람인데요. 제 나이가 되면 다들 황혼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곤 하잖아요. 저 또한 그런 고민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아주 평범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서 제 인생 계획 또한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다시 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겁도 많아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소심해지기도 하잖아요. 저 또한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 당당했던 그 성격은 온데간데였고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 더 그랬던 것 같고 아픈 아들을 보살펴야 하니 더 약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나이 49살 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막상 남편이 없으니 참 외롭더라고요. 워낙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여서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살갑거나 친절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었나 봐요. 없으니 그런 무뚝뚝함마저 그리웠어요. 게다가 아픈 아들까지 제가 데리고 평생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 그지없었죠.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200점짜리 엄마인데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지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새돌 때까지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대소변도 잘 보고 잠도 잘 잤어요. 다만 잘 웃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별반 다를 게 없는 보통의 아이였죠. 옛날 어른들 말씀이 사람이 밥 잘 먹고 대소변 잘 보고 잠만 잘 자면 그것만 해도 건강한 거라고. 저도 큰딸을 키운 육아 경력이 있었으니 아들이 건강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아들이 말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이상하다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자기 머리로 모서리에 있는 벽을 얼마나 쳐댔는지 그곳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표현도 없고 감정 기복이 없는 차가운 얼굴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지능이 약간 부족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체장애로 볼 수는 없다는데 저한테도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니 말도 떠듬떠듬하고 의사 표현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또래 아이들보다는 많이 뒤떨어졌는데 저는 그냥 일반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켰죠.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나이에 맞게 공교육을 다 시켰어요. 당연히 공부나 성적에 대한 건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그런 걸 바랬다면 일반 학교는 보내지도 않았죠. 다만 아이에게 일반 사람들과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싶었어요. 저희 아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게 없지만 판단하는 게 오래 걸리고 때론 동문서답하는 왜 사람들이 2%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 아들이 2% 정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금은 힘든데 저도 처음에는 부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렇게 겉모습도 멀쩡하고 지가 알아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말도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이 모자란 사람이냐고요. 하지만 그것마저 제 욕심이었던 거죠. 이걸 받아들이니 아들의 부족함이 보였고 결여가 보이면서 좀 더 제대로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까지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대학은 가지 못하고 군대도 가지 못했어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 면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제 뭘 하고 싶냐고 하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처럼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출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취직이 하고 싶냐고 하니 그렇다더군요. 어차피 이젠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아들의 취직 자리를 본격적으로 알아봐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아들의 취직은 쉽지가 않았는데 운이 좋아 어쩌다 취직이 되면 일주일을 채 가지 못했고 때로는 머리에 쥐방울 만한 혹까지 달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누가 이랬냐고 하면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실수로 벽에 부딪혀 이렇게 됐다는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한 짓 같았고 저는 그런 사업장에 몇 번이나 찾아가 아픈 남편 대신 CCTV까지 돌려보며 고소를 하니 많이 싸우고 다녔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듣지 않아도 될 모욕까지 듣게 되니 남편은 아들 취직시키는 건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에 가서 당장이라도 싹 다 뒤집어 엎어놓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을 텐데 지금은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 그러지 못해 제가 대신 가서 그러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결국 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단순 노동은 잘하니 박스를 접거나 장식품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집에서 돈을 벌었는데 아들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일에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해했어요. 저 또한 이런 아들과 평생 같이 늙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이 34살에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혼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평생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 또한 이 소리를 듣곤 어안이 벙벙했는데 상대방 여자를 알고 나선 더 기가 찼어요. 상대방 여자는 바로 정신과 전문의인 의사였기 때문이었죠. 이 선생님은 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다니는 특수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곤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고 아들을 막 다그쳤어요. 대수 너 혹시 그 선생님한테 무슨 실수라도 한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혹시 무슨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 라고요. 그러니 아들은 울먹이며 왜 본인 말을 못 믿냐고 당장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제 팔을 끌어당기며 선생님한테 가자고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한 적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들어봐야 했어요. 그리곤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 또한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저희 아들 손을 잡고는 어머니, 태수 씨 말이 맞아요.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끝에 왜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냐고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죠. 선생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정인지 잘 알고 있지 않냐고 하니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저 태수 씨 알고 지낸 지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고 태수 씨 심리 상담도 수백 번이나 했는데 저는 태수 씨를 단 한 번도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라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남들은 아니 심지어 어머니께서도 태수 씨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태수 씨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느릴 뿐이지 정상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2년 동안 봐온 태수 씨는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각까지 진지하게 했고요. 라는데 입이 안 다물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담담한 이야기에 정말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하자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하자라고는 저희 아들보다 6살이나 많은 40살이라는 것과 어렸을 때 본인 부모님한테 친오빠와 함께 버려졌다는 것밖엔 없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아니 선생님 나이 많은 거랑 고아였던 게 하자는 아니죠. 저희 아들에 비하면 선생님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하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사회에선 그게 제일 큰 하자더라고요. 특히나 고아였다는 게 너무나 큰데 그건 아무리 의사로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 보는 게 아니라 제 집안을 보는데 태수 씨는 그런 걸 보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시고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처음 느껴봤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어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라도 돼서 어머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하는 소망도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태수 씨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다고 해도 결혼은 평생토록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아들은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선생님한테 병원 하나 차려줄 그럴 능력도 없는 집이에요. 라며 현실적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흡사 바보 온 딸과 평강공주 이야기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선생님은 제 말에 눈물을 보이며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본인을 물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면서요. 돈을 벌고 싶었음 이런 곳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 되려 제가 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왠지 모르게 큰 말실수를 한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들 말로는 이 선생님과 진지하게 사귄 지는 1년이 조금 안 됐다는데 그동안 비밀 연애를 했었대요. 워낙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 말도 하지 못했다는데 아들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경했어요. 본인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죠. 딸이랑도 이 일에 대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답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제게 그 똑똑한 의사인 사람이 어련히 본인 앞가림 생각하고 나를 선택했겠죠. 엄마가 나를 너무 과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촌철살인에 제가 백기를 들었고 그 둘은 재작년인 19년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며느리가 된 의사 선생님은 결혼식에 초대할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친오빠도 연락이 오랫동안 안 돼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웨딩으로 소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며느리의 말대로 교회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제게 혼인신고를 했다며 등본을 보여주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제가 불안해할까봐 바로 혼인신고를 한 것 같았죠. 그리고 등본을 보는데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한 4개월 뒤쯤 며느리가 직장을 옮기면서 한 동네에 살던 아들 부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벌써 그곳에 저희 아들의 직장까지 알아봐 주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새아가가 있으니 믿는다고 하였네요. 야무진 며느리 덕에 걱정은 안 됐어요. 하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도 마음은 아쉽지만 아들도 이제는 제 품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날개를 펼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고 신혼부부니까 시어머니와도 조금은 먼 곳에서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네요. 아들도 절 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데 아마 지도 그럴 것이 저랑 34년이나 붙어 지내다가 멀리 떨어지게 되니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씩씩하게 헤어지자고 했네요. 몇 달 뒤면 있을 설날에 다시 보자고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근데 모든 부모가 저와 같은 심정일 줄은 모르겠는데 전 특히나 결혼을 시켜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잘하고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작년 1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 명절이 다가왔고 그 해에는 조금 다른 설날을 보내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명절 음식은 처음 해볼 것 같아 음식은 일부러 제가 다 먼저 해두었죠. 명절이야 매년마다 오는데 올해는 시집와서 처음 맞는 명절이니 집에서 그냥 편히 쉬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 며느리 제가 아끼지 누가 아끼겠나요? 아니 근데 며느리는 아주 단정하게 한복까지 싹 입고 왔더라고요.
명절 전날인데도 예를 갖춘다며 아주 곱게 한복을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랐어요. 게다가 저보고 왜 혼자 그 많은 음식을 하셨냐며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고맙다고 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금 쉬라고 하니 며느리는 어머님,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한복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한복 입고 세배하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야 좀 한 좀 풀고 싶은 거 있죠? 저 계속 한복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 팔을 쓰다듬으며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입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셋이 모여 마루에서 수다를 떨었고 아들은 한숨 잔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 어머님, 저 이따가 잠깐 태수 씨랑 제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돼요?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한 1시간 정도만 보자고 해서요. 아이, 그래, 그럼. 어차피 음식은 다 해놔서 천천히 만나고 와. 네, 어머님. 근데요, 어머님 태수 씨는 벌써 저랑 같이 있는 게 귀찮은가 봐요. 제가 친구 만나러 같이 좀 나가자니까 귀찮다고 혼자 다녀오래요. 어머님께서 태수 씨한테 말 좀 해주세요. 같이 나갔다 오라고요. 태수 씨가 은근히 쌀쌀 맞을 때는 얼마나 쌀쌀 맞은지 몰라요. 아이고, 태수한테도 그런 면이 있어? 그럼 안 되지. 아직 신혼인데. 세아가 내가 말 잘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하고 방에 들어가 아들에게 며느리랑 같이 좀 나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네 색시도 마음 편히 나가지 않냐고요. 그러니 아들은 대뜸 성질을 내며 아이,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분위기 없는 것도 어쩜 그렇게 지 아빠를 꼭 닮았는지 한숨 자고 나갔다 오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며느리도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 옆에서 조용히 TV를 끄고 저도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윙윙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데 전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고 소리가 나는 소파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한복 치마 속에서 뭔가 묵직한 게 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또 다른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전화기가 울려 화면을 봤는데 오빠라고 쓰여진 사람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그냥 그 등신 같은 놈 데리고 오늘 저녁에 와. 며칠 뒤면 그놈 신장 반쪽이 내게 될 건데 잘 데리고 다녀야지. 그놈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안 되지. 라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쎄한 느낌의 문자였죠. 이들이 말하는 등신 같은 놈이 왠지 저희 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고 그 문자를 보는데 어째 다른 문자까지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온 문자를 봤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진이 한 장 왔어요. 병원 이름이랑 병실 호수 그리고 이름이 적힌 환자 카드였는데 그 병원은 저희 집과는 한 20분 정도 떨어진 대학병원이었고 저는 며느리가 깨기 전에 병실 호수랑 이름을 기억하고 대충 치마 속으로 핸드폰을 다시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곰곰이 그 문자를 되짚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의 촉이라는 게 지금 아들이 왠지 말 못할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보다 먼저 그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며느리가 잠에서 깼길래 저도 그 틈에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깜빡하고 못 본 장이 있다며 마트 좀 다녀올 테니 저녁 약속 잘 갔다 오라고 하곤 밖으로 나와 허겁지겁 차를 끌고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병실 앞까지 오게 되었고 그 남자의 이름까지 확인을 하였어요. 4인실에 딱 2명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 밖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이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병실에 들어서며 옆에 젊은 아저씨 보러 왔어요?
아까 외래진료 간다고 갔으니 좀 이따 올 거예요. 여 앉아서 좀만 기다리셔요. 오늘 명절이라 그런가 옆에는 병문안 손님이 많네. 이따가 저녁엔 자기 아내도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라며 스치듯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남자분에게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니 옆집 아저씨 처가 오늘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온다고 했다고요. 왜요? 아는 사이예요? 라고 하길래 혹시 그 아내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맞냐며 제 며느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래 이 여자가 이 아저씨 부인인데 이따가 온다 그랬대요. 라고 하는데 아내라는 말에 다리가 풀려 휘청하고 말았네요. 그렇담 여기 입원해 있는 남자가 제 며느리의 또 다른 남편이라는 소리인데 저는 일단 그 병원을 빠져나와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아직은 집이라며 제가 해놓은 떡국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니들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고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줄 병원 증거사진까지 싹 다 찍어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게 되었죠. 며느리는 제가 오자마자 웃으며 다녀오셨냐고 하는데 저는 다짜고짜 그런 며느리 한복 치마를 제껴 그 안에 숨겨놓은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야무지게도 숨겨놨더군요. 너 대체 이게 무슨 핸드폰이니? 너 이거 숨기려고 설마 한복 입고 있던 거니? 다 알고 묻는 거니까 제대로 말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무례하게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이거 지금 추행이에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핸드폰 안에 저장된 오빠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태수 너도 그 사람 알고 있어? 그 오빠, 사실 저희 친오빠예요. 연락 두절됐다던 친오빠라고요. 오빠가 여태껏 아파서 연락 안 됐던 거고요. 친오빠, 그래, 친오빠라고 치자. 근데 왜 네 친오빠가 우리 태수 신장이 필요한 거냐? 태수가 신장 준다 그러디? 나만 모르게 내 아들이 네 친오빠한테 신장을 준다고? 제가 진짜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나도요, 딴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면 우애심 깊다고 동상 세워줘야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등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내 한 몸 희생해서 우리 친오빠한테 보답하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솔직히 어머님이었다면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대가가 있는 결혼이라고요. 박태수, 네가 얘기해봐.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 아니야? 대답을 하라고.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내가 우스워요? 어딜 남의 핸드폰까지 훔쳐보냐고. 뭐? 이 그지 같은 거사. 어디서 친오빠라고 거짓말을 해. 그 남자 네 남편 되는 사람이잖아. 너 네 남편이란 사람한테 우리 아들 신장 기증하고 그리고 나서 버리려고 했니? 얼굴 새빨개지는 거 보니까 들킨 모양이네. 뭐요? 누가 그래요? 그 남자 내 남편이라고.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머님 당신 아들이랑 혼인신고를 어떻게 했겠어요? 네? 혼인신고한 서류 눈앞에까지 갖다 줬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라며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떡국 그릇을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저 또한 그 모습을 보곤 아들이 먹다 남은 다 식은 떡국을 그 건방진 며느리에게 들이부었고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이따위 행동을 하냐고 소리를 쳤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며 네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고 막 맞받아쳤죠. 그러니 며느리는 저희 아들의 몸을 이리저리로 흔들고 막 다그치며 뚫린 입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아들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까지 물고 쓰러졌어요. 저도 그걸 보자마자 며느리를 잡아채 집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계속 진정을 시켰죠. 그러니 한 10분 후 아들이 안정을 되찾았고 그제서야 결혼 후 7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악마 같은 여자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들에게
결혼을 하려면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고 신장 공여자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병원에서 물어볼 질문을 연습까지 하였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는데 저는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의 남편이란 인간이 아들에게 위협을 했나 봐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엄마가 위험할 거라고요. 그러니 아들은 곧이 곧대로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지키고 싶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듯이 쓰려왔어요. 전 그런 아들에게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시킨 걸 용서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아들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엄마 아니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절이고 뭐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일단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들과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는데 역시나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가짜 등본을 보여준 거였죠. 그리고 알고 보니 신장 공여자는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부부나 친척 그리고 순수 기증자까지 모두 다 기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없이도 저희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였죠. 아마 며느리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의사이다 보니 이쪽 절차를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빚을 져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그 둘을 고소했고 제 아들이 받은 상처만큼 벌을 받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사기는 저희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어 기각이 되었고 공문서 위조랑 강요, 협박죄로 고소를 했는데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 그 둘은 벌금형으로 끝이 나게 되었죠. 맘 같아선 징역형을 살아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긴 했어요. 만약 내 자식이 아픈 사람이 아닌 남들처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에 근 1년 동안은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생활이 힘들었어요. 슬픔에 빠져 잘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밖에도 돌아다니고 바깥 공기도 쐬고 있어요. 저는 덜한데 아들은 그 둘을 다시 만날까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혹시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냐고요. 아들의 말대로 이번 일로 하여금 또 한 번 느끼게 된 게 있었는데 왜 항상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이 숨어 살아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바람에 큰 사건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아들에게 위안 아닌 위안을 삼자며 위로해주고 있는데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쩌다 인생 얘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좀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일만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